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세게 내리다 잠시 잦아들다 다시 거세게 내리다를 반복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 장맛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각종 재산과 빚 관련된 의혹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중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칭화대 석사 학위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말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것이 맞느냐라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사적 채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된 논란도 추가로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출입국 내역을 나름 정리해서 공개했지만 야당에서는 이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면서 법무부 공식 기록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30.55조. 한국경제가 오늘 일면에 썼는데요.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가 재정을 쓸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내용까지 밝혔는데 30.55조 추경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족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나랏빚입니다. 이 재정, 이 빚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겁니다. 1,300조. 서울경제 사명기사인데 1,300조. 눈치채셨죠? 나랏빚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서 이재명 정부 재정 준칙은 사실상 후퇴했다라는 지적 불가피해졌습니다. 나랏빚이 1,300조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GDP 대비 이 국가의 빚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7년도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이미 체감한 바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의 나랏빚 1,300조 이걸 어떻게 메꾸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4명,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도쿄 한국대사관 행사에 일본 총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이례적으로 4명의 총리들이 찾은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전직 총리 3명까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급을 맞추는 상호주의의 어떤 관례까지 깨면서 일본이 한일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83mm 동아일보 12면입니다. 지금 장맛비 내리고 있어요. 시간당 84mm 폭우 가능성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과 강원에 호우가 쏟아질 겁니다. 인천, 파주, 경기 북부 등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강원, 철원, 화천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지속됩니다. 각별한 호우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정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명 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쟁 상황이 시급합니다.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사진에서 보이실까요? 비포와 애프터 사진인데 이란의 이 플루토늄을 농축하는 핵심 원자로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관건은 이란의 강제 비핵화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 지하 핵시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로 타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That's a quot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for all of you today. The president's top priority right now is ensuring that Iran cannot obtain a nuclear weapon and provid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강제 비핵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이스라엘도 이에 맞대응해서 이란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던 와중에 아시다시피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핵 개발을 강행해 온 겁니다. 국제사회와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 개발을 강행해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제 비핵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납니다. 신범철 차관님,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여러 이제 지상 핵시설을 타격했고요.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중수로 시설에 폭격을 가한 모습인데 이곳은 이 플루토늄을 농축해서 핵 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방금 전 화면에 영변 핵시설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는데 영변 핵시설. 예, 북한의 영변이 이란에게 있어서는 아라크 핵시설인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이 대형 화면에 띄운 지금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곳이 예, 이른바 이란판 영변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1년에 9kg, 그러니까 핵무기를 잘 만든다면은 3kg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최저 임계 질량이 그러니까. 그런데 1년에 3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고 핵심 시설이네요. 예,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IAEA가 관여를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어제 제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나탄즈나 포르도 시설은 거기에는 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인 저 플루토늄 시설을 이번에 폭격을 했어요. 그럼 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저 원자로가 있는 그 시설은 공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시설만 다 파괴를 해서 아직 방사능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능력 붕괴, 그거는 거의 완결되는 단계로 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 단계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는 아직도 좀 요원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강제 비핵화인 셈입니다.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란과 계속 대화와 협상으로 핵 문제를 협상해 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온 거죠. 그러나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다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인 가운데 보다 못한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강제 비핵화에 나선 겁니다. 신범철 차관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북한도 이란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식과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식 2가지를 북한은 동시에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도 타격을 했고 핵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도 이번에 타격을 한 겁니다. 이 플루토늄 추출하는 원자로를 공격하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뻥 하고 이란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을 타격합니다.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란의 이스라엘의 이 무인기 등에서 이 해당 타깃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열감지 영상 등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이 아주 정밀한 폭탄으로 플루토늄 추출 시설, 이 중수로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폭파시키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꽝 하면서 화염가용기가 치솟으면서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플루토늄 추출 시설이 무기력됐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폭격 시설이 가공할 만한 위력인데 신범철 차관님, 이 중수로잖아요.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경수로 같은 경우는 발전용 원자로라 전기 등을 생산하는 거지만 이 중수로급 이상부터는 핵물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중수로, 경수로 모두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 설계에서 이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설계로 업그레이드된 게 경수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에서도 사실 나오긴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그렇지만 그 양이 적어서 핵 개발로 전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로가 핵 개발의 타겟이 된 거죠. 예, 북한도 초기에는 발전을 한다라면서 그렇죠. 우리나 미국을 통해서 경수로를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겁니다. 영변히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이러면 이란에게 남은 건 지하 핵시설입니다. 트럼프의 고민과 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때릴 거냐 말 거냐. 벙커버스터 초대형 관통 폭탄을 B2 스텔스 폭격기에 싣고서 이란의 마지막 남은 핵심 핵시설을 파괴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민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보도했어요. 트럼프 이란 공격 계획 비공개 승인했다. 이란의 결정을 보려 최종 명령만 보류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1초 전에 최종 결정하고 싶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1초 전. 이 뭐랄까. 김구식 교수님,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밀당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언제 폭격을 할지는 밝히지 않겠다. 1초 전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렵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고 폭 때린다는 건가 안 때린다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사실은 협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일단 공격 계획 자체는 승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미 승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공격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이제 명령이 지금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언제든지 내리기만 하면 그 계획대로 이제 승인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니까요. 저는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초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저런 공격에 속수무치로 지금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가져왔던 핵시설들이 저렇게 차례차례 초토화되는 상황인데 미국까지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모든 핵시설들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저는 더욱더 이란에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가 그렇죠. 아니라 NCND잖아요.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특유의 협상의 네. 우위를 점하는 저 선제적인 이 협상 기술이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을 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또 자기 군사적 물력으로 또 대응할 수도 없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네. 저는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런 전면적인 협력 작전에 대해서 핵시설을 포기할지 말지를 이번에 이참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가 북한의 경우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시설도 2차 북핵위기의 원인이었고요. 둘 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2025년 한반도 북핵 상황은 뭡니까? 플루토늄 그대로 가고 있고 농축 우라늄 그대로 해서 지금 핵무기는 수십 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제일 좋지만
우리 북핵 문제만 보더라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굉장히 요원하고 네. 힘들다고 한다면 저런 공격을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타격이죠. 외과 수술처럼 딱 도려내는 공격이거든요. 이제 그런 공격이 가능한 이스라엘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란이 이때는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공 앞에서 좀 중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제 비핵화. 이 말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강제 비핵화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앵커가 외교안보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북한 문제도 취재해왔고 외교안보를 취재해 오는 동안 이 앵커에게 있어 가장 이 최고의 취재원 두 분이 우리 신범철 차관 김근식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진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이란의 코앞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유럽에서 공중급유기 31대 이동 배치 명령이 내려졌고요. 지중해에 해군 구축함 3척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F-22, F-16, F-35가 이란을 향하고 있고요. 페르시아만에는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입막혀 왔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법합니다. 이란의 지금 모습이 북한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북한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한국과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우리를 이렇게 타격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북한 김정은이 안 할까요? 그래서였을지 북한이 입장 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낸 겁니다. 가제는 개편, 초록은 동색, 북한은 이란 편. 북한의 무성, 이스라엘, 극악한 침략행위, 반인륜 범죄. 누가 누구에게 할 말? 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 이란은 피해자다.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이다. 라고 북한이 남일 같지 않았는지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이 이란 문제를 보면서 늘 궁금해하는 게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국이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우리와 미국도 북한의 핵심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유사시에 판단을 한다면 결정을 내린다면 저렇게 이란의 핵시설 하나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대비는 해놓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군이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콜레이터럴 데미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란과 북한을 비교해 주셨는데 구도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구도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와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과 남북 간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갖고 있는 이 구도 자체는 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이에요. 그런데 남북 간에는요, 사실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1990년대가 남북 간의 전력차가 가장 컸을 시기예요. 그때는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고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런 공격 옵션을 고민을 했는데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그때 사실은 그렇죠. 처음 언급됐었잖아요.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반대를 했던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휴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았던 거죠. 수도권을 상상포가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차관님, 우리 군도 지금 수년간 저 휴전선 인근에 우리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를 전쟁 초기에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단이 있습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또 바뀐 상황이 무엇이냐?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거로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의 그 리스크를 안고 위험을 안고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폭격을 하기는 제한이 된다는 거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피해가 많다. 네. 부수적 피해가 많다라는 거죠. 이란도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습니다. 병원에 이란이 공습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걸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20발 이상 발사. 초반에 200발, 300발 쏘던 거에서 한 번에 쏘는 미사일 수가 많이 줄었군요, 이란이. 예, 미사일 발사대를 집중 공략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 네. 특히 초기에 이란이 실패한 것은 방공망과 지휘 통제 체제를 갖다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이스라엘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전쟁 전략상 우위를 점하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것은 갈수록 제한된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느냐는 이란이 또 중거리 미사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은 있죠. 나름대로 또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부대는 그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걱정해서 미국 여론에서 특히 마가 그룹,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준비 태세는 미국이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동맹국들도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라든가 이런 동맹국들도 미국을 지원할 태세는 갖추고 있다. 다만 그 의사결정은 나름대로의 협상을 고려하면서 한 2주 정도 뒤로 밀어놨는데요.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의 고려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2주 미룰 수 있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대변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미국 국내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판 영변 핵시설이 제거됐다.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함께 전쟁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요즘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인 코너죠. 오늘 수많은 뉴스 중에서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뉴스는 꼭 아셔야 합니다. 핫피플 3인방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핫피플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황제 수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리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수감 생활 중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사면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죠. 형 반도 안 살았는데 무슨 벌써 사면이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진우 의원이 역시 검사 출신답게 이 법무부를 팠어요.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냈는데 지난해 12월에서 6월 외부인 접견이 144회, 월 평균 24회, 외부 서신이 991건, 월 평균 165차례, 하루 5건 꼴이다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접견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자, 가족, 지인 등 일반 접견이 29번, 정치인 특별인사 장소 변경 접견이 19번, 변호인 접견이 96회. 이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별도 공간, 녹음도 제한 시간도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자, 이게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입시 비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하잖아요.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정치인이든 어떤 권력자든지 간에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뭔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형을 받았고 또 2년형을 2심에서 받은 상태에서도 법정 구속이 안 돼서 출마도 해서 정치적인 이득도 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감 생활 중에 특히 장소 접견 변경이라고 해서 장소를 접견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반적인 그 녹음 시설 없이 다른 정치인들과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옥중 정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2년형의 어떤 본인 죗값을 정확히 치러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렇게 황제 접견처럼 접견을 반복하고 더더군다나 사면 논의까지 대놓고 지금 게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면도 지금 너무 논의 자체가 너무 빨라요.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의 4분의 1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뭐 8.15 특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소한 형의 3분의 2 이상을 지났을 때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아,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군요. 네, 일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을 건드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원청적으로 사면을 배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아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옥중에서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과거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거에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사면 부분을 만약에 지금 형량대로 마친다라고 하고 사면이 되지 않는다면 그 형량도 2년을 살아야 되자면 그 이후에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보통 일반 국민이나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면 사실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뭔가 청구서 들이밀듯이 사면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다시피 그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실 대놓고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 때의 어떤 보상관계로 엮이면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에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달리 사면을 당당히 요구하고 실제 사면 논의를 자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수감 생활도 저렇게 황제 접견을 해온다면은 이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적어도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례도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사면의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형적인 분리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사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또 재헌절 때 또 8.15 때 이렇게 초기에 사면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정부 어떤 공정의 저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당에서는 계속 사면을 이슈화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대통령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건데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뭐 거의 한 몸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일극체제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면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민 비조 지난 총선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을 때 이 조국 혁신당이 지민 비조로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야당에서는 이 조 전 장관 측이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의견이었고요. 김유정 의원님과 양태종 변호사님 의견 좀 궁금한데 일단 사면해줘야 되냐라는 것은 바로 김유정 의원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일단 그 황제 접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태종 변호사님. 방금 나온 전 사실 조국 전 대표의 접견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일반 접견이나 뭐 특별 장소 변경 접견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의 접견 같은 경우는 그 2015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결수 같은 경우도 변호인 접견의 뭐 횟수나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렇게 접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이미 기결수,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돼서 있는 기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어떤 사건에 영향을 준다거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도 없고 사실 저 접견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지지자나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그 면회 신청을 해서 보러 가는 것에는 다른 뭐 수용자들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더 특혜가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조국 전 대표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접견 횟수가 많은 것이지 특별히 뭐 이런 구치소나 수용소에서 더 많은 특혜를 줬다고 하는 시비는 사실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줘야 된다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의견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실에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안 왔죠?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취임 아직 3주가 채 안 된 그런 네. 상황인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굉장히 바라는 바이겠죠. 여전히 지금 당대표 대행 체제로 지금 당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빨리 사면이 돼서 조국 대표가 복귀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는 게 중론이고요.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예, 된다. 그리고 그 기전은 국민 통합이 아마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국민의 어떤 그 민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께서 사면이 필요하다,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마 사면이 조금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형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또 그 의원들이 대통령실 혹은 뭐 대통령과 교감하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우정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군요. 김구식 교수님. 예. 최근 민주당 내에서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억울한 옥살이다. 사면해줘야 된다는 의견 나왔고 또 누구였죠? 대북송금으로 대법원에서 부지사. 유죄가 확정돼서 형 살지 얼마 안 된 몇 주밖에 안 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박균택 의원이 이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국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이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어젠가 그젠가 민주당 일각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라고 아예 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 이화영, 김용이 유죄가 무죄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정가는 말할 건 필요가 없지만 5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이미 시일만 좀 늦춰졌을 뿐이지 사실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네. 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근데 당선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좀 오케이 거기까지 국민들이 그래 그럼 5년 동안 재판 중단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봐라 라고 지켜볼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일당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 전 대표도 있네요. 맞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파렴치범들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뭐 뇌물, 비리 사건, 그다음에 입시 비리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북송금 이런 분들인데 아니 대통령 재판 중단은 뭐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저런 분들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서 사면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무죄로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함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5년 동안 대통령 역할 잘하고 5년 뒤에 재판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행여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퇴임 후에도 재판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과도한 입법의 어떤 농단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관련자들과 또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사면하거나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래 5년 동안 재판 중단은 봐줄게라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내 특히 뭐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이 황제 저는 지금 옥살이 하는 걸 보면서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변호인 접견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아까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접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기결수가 변호인 접견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변호인 접견은 아시는 것처럼 제한 시간도 없죠. 녹음도 안 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편한 데 앉아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수감이 돼서 되게 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재봉을 배우든 뭐 하든 간에. 그것도 안 하고 저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변호인 접견을 저렇게 거의 제가 보니까 지금 변호인 접견이 96회예요. 변호인 접견이. 그리고 외부 서신이 하루에 5건씩 편지를 쓰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조국 전 장관이 SNS를 워낙 좋아하셨죠. 그래서 SNS를 못하니까 편지로 대신한 것 같은데 하루에 5건 편지를 쓰면 어떡합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2개밖에 페북을 못 씁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도 저렇게 대놓고 정치를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절대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김유정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런 논의들은 당 차원의 논의거나 대통령실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개개인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었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는군요. 뜨거운 인물들, 핫피플 3인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더 뜨겁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중국 칭화대 학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상적인 학위를 밟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일지 함께 보시죠. 야당에서 칭화대 재학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겹쳤다는 거예요. 2010년엔 부산시장 출마 위해 당 경선까지 치렀다. 어떻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학위를 밟았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로 출퇴근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 정상적인 중국에 가서 직접 학위를 밟았다. 수업도 들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좀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칭화대에 제가 학교 기숙사가 코딱지만하게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에어차이나 그때 아침에 가면 한 달 정도 쿠폰하면 되게 쌌어요. 진짜 몇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자, 그러자 야당에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총리 후보자가 공식 기록은 아니고 본인이 정리한 나름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출입국 기록이다라고 해서 출국 일자와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입국 편명, 체류 기간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양태현 변호사님, 이 어떤 기록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출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그 몇 월 며칠에 출국을 어느 나라로 했고 또 언제 입국을 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전산에 남습니다. 네, 그런 기록 같은 거를 이제 저걸 나름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보통 출입국 이제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 한 10년치 정도로 보통 증명하게 되는데 저는 뭐 10년보다 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발급받는데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 지금 뭐 중국 뭐 학위를 뭐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허위로 받았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출입국 기록을 낸 걸로 같고요. 사실 저런 기간 그러니까 보통 저것도 뭐 학부도 아니고 이제 석사 대학원 과정을 저렇게 직접 중국까지 가서 20여 차례 가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 출입국 기록을 저렇게 직접 정말 떳떳하게 증명을 했다고 보이고요. 저걸로 인해서 사실 이 뭐 칭화대 관련 학위 의혹은 아마 정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이 공식 법무부 기록을 제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이 재산과 빚 상환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주진우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야당에서 청문회 때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걸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 봉투를 모아서 집에 쌓아두고 썼다고 말하는 걸 보면 충격적이다. 돈인지 감수성 상실이다. 현금 등록도 안 돼 있다. 이 공직자 윤리법엔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돼 있는데 축의금이랄지 조의금이랄지 출판 기념회랄지 강의비 등에 대한 내역이 일체 등록이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글을 올렸는데 자, 그 글은 이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공직자들이 왜 돈 많은 분들은 돈을 장롱에 보관하느냐, 장롱도 이자로 주느냐라는 2012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 문제 제기한 당사자 본인을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이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일단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너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재직하는 최근 5년 동안 번 것은 5억 원인데 쓴 게 이제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유학비 2억 원은 그 전 배우자가 부담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결국 6억 정도의 돈이 비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은 5억 전후의 돈을 본인 결혼식, 또 그 빙부상 조의금, 그리고 2차례에 대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억이요? 네. 5억 전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 이제 최소 6억 원이거든요. 쓴 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계산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출판 기념회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딱 그 책을 10권을 팔면 10권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와서 봉투를 주고 가고 그 이상의 뭐 약간 후원금 비슷하게 돈을 내고 가는데, 지금 법제상 이것이 무슨 정치자금처럼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봉투로 주고받으니까 국민들이나 일반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가 주고받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뭔가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 5억에서 6억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집에 두고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그게 수익으로 잡히면서 그 계좌 거래액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좌에 현재 있는 재산과 수익과 지출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6억 원이 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밝힌 겁니다. 근데 조의금, 축의금, 또 출판 기념회 2번 이렇게를 밝힌 거거든요. 단순히 이 네 가지를 그냥 단순 나누기를 해도 각 이벤트마다 1억 5천만 원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다 봉투로 주고 출판 기념회도 봉투로 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 그 금액이 공개되는 적은 없었거든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다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뭔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돈의 격차가 수익과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스로 털어놓은 겁니다. 아, 나 6억 원 정도의 과외 소득이 있었어. 근데 출판 기념회 2번이 포함됐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은 재산 등록을 합니다. 예. 그 2차례의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도 자기 후보자는 자기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도 등록해야 돼요? 현금도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현금이니까 잘 등록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안 걸렸을 때 얘기고, 이것은 현금으로 썼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저 그냥 출판기념회 2번이랑 경조사로 5억 전후 썼습니다 하고 별 추궁 없이, 인사청문회였다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추궁 없이 인터뷰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 적어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서 사과해야 될 사안이에요. 공직자윤리법만 하더라도 제가 봤는데 그 결혼식이나 그 빙부상을 당했을 때가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그해 12월이면 재산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게 투명하게 공직자라면 그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것들에 보면은 현금이 등록된 것이 아예 없습니다. 조의금으로 이 현금 뭐 수억 원을 받았으면 재산 등록도 해야 한다, 반드시? 네, 그건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조의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을 치르는데 비용을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은 그 계좌에 입금을 하거든요. 계좌에 입금에 써도 과세 당국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인 그냥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관원상제라고 봐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4번의 이벤트, 나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통상 받는 정도 수준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돈의 액수가 현금으로 6억인 거죠.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만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았다면은 그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겠습니까? 그리고 현금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칙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거 현금 받지 말라고 사실은 등록을 1년마다 딱딱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현금도 등록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나도 등록을 안 했고,
더 큰 문제는 총선 때는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이라든지 지금 양문석 의원이나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들이 다 그걸로 재판받고 있어요. 재산 등록이 허위로 잘못됐다는 걸로 재판받고 있고 우리 당 의원들도 그런 걸로 재판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위반했다라고 사실상 자인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보면은 축의금이나 그런 돈으로 받았던 출판기념회 받았던 돈이 현금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 등록된 바가 없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사실 성립하는 건데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6개월이라서 사실 지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법을 이렇게 6, 7차례 연속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현금으로 사용을 해서 이번 일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현금 썼다는 거 영원히 얘기 안 하겠죠. 그냥 현금 쌓아놓고 쓰는 거고 그게 6억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이후에 더 현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인사검증 단계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본인도 액수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사과해야 되고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서 낙마 사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김 총리 후보자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해명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 세비까지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은다면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약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3억 원 정도 된다. 그럼 나머지 이제 8억을 어떻게 충당했느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2억 원가량의 학비는 전처가 부담했다라고 총리 후보자가 밝혔고요. 오늘 아침 나머지 이 6억 정도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2번으로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 소명할 수 있다라며 청문회 때 숫자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적 시한을 늦지 않게 다 제출할 것이다라고 총리 후보자가 조금 전 오늘 아침에 이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한 이른바 답변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 5, 6억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지금 비어서 논란인데 총리 후보자께서는 결혼식과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2번으로 이 5억에서 6억을 다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했지만 주진우 의원이 그걸 파봤더니 공직자 재산에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거면 이 5, 6억의 현금을 그냥 쌓아둔 거냐. 이건 이렇게 봐도 문제 저렇게 봐도 문제다라는 비판이었어요.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리의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은 필요해 보여요. 그럼 뭐 쌓아두진 않았겠죠. 추징금도 내고 뭐 생활비도 쓰고 그 지출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출판기념회하고 이를테면 결혼식 축의금, 그다음에 뭐 조의금들이 뭐 다닥다닥 붙어서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뭐 시차를 두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지출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뭐 소위 뭐 집에 쌓아두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그 기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소명을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맞춰보니까 얼추 맞다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다음 주 24일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칭화대에 이거 뭐 제대로 공부한 거 맞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제 2008년에 최고위원일 때 제가 당 대변인이어서 늘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같이. 같이. 네, 최고위원회 회의를. 근데 칭화대 얘기가 있어서 아니 중국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해. 증거를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입국 기록을 내고 나니까 이거 원본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원본 제출해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로스쿨 박사과정 3년 하면서 칭화대에서 로스쿨 석사 1년을 마치면서 그 과정 중에 중국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학점으로 미국 그 로스쿨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병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화대 석사도 받고 로스쿨 그 미국 변호사도 결국은 이제 딴 건데
그것까지 이거 내놓으니까 네.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24일 날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만약에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를 또 미국 변호사시니까 그것까지를 함께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관건은 이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말 다른 불법적인 어떤 자금 출처 없이 4번의 이벤트로 6억 가까이를 벌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기한 그렇다면 왜 공직자 재산 등록되는 이 현금 자산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오늘 청문회 관건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인물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뭐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곧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한나라의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 중요해 지금. 아니, 저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발언 중이라고요.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른바 대북관이 논란인데요. 절대왕조 국가 군주 특성과 현대경제자 CEO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다. 이번엔 이 3대 세습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관련해서 북한 특유의 유일 지배 체제가 반영됐다. 김정은은 10년간 위기관리 능력 향상 모습을 보였다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양태정 변호사님도 반론 준비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을 오래 취재해서 고모부를 죽이고 아직도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을 서슬퍼런 처형대에서 처형하고 악명 높은 이 인권 탄압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인데, 이게 어딜 봐서 현대 기업의 CEO의 경영 능력을 겸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가 좀 정말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하면 그 탈냉전 시기에 이른바 제도 학자였던 송도율 교수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재적 접근할 때도 이종석 당시 북한학 박사였죠, 정치학 박사였죠. 그때부터 제가 같이 그 연구 분야에 있었으니까 그 내재적 접근을 상당히 가까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까 유일 지배 체제라는 단어, 유일 영도 체제라는 단어를 가장 학문적으로 많이 쓰신 분이 이종석 후보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CEO라고 평가를 했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유시민 작가가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은 계몽군주에 가깝다. 김정은이 계몽군주에 가깝다. 계몽군주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절대왕정 그 막바지에 근대 시민 계급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몽군주가 그 과도기 역할을 했던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국민들을 좀 근대화를 일깨운 어떤 그렇죠, 계몽군주의 역할. 그때 러시아의 뭐 에카테리나 여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김정은이요. 그래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CEO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김정은이 집권한이 지금 된 상황에서 고모부를 총살했죠. 이복형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연락사무소를 아무 통제도 없이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웠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부분과 어떤 측면을 들어서 CEO 기질이 있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CEO라고 하면은 뭐 삼성의 네. 이재용 회장이나 뭐 SK의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뭐 LG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다 CEO라고 하는데 총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저 이종석 후보자가 저는 어제 청문회 좀 더 해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저 친북적 사고나 뭐 종북적 사고라고 우리가 색깔을 덮어씌울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저도 북한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이종석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지만 국정원장 후보로는 맞지 않아요. 국정원장의 자리에는 맞지 않다.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하셨지만 통일부 장관을 한 번 더 하시든지 그게 낫지. 국정원장은 뭡니까? 사실은 국정원장 역할 중에는요. 대북 공작도 해야 됩니다. 공작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북 공작을 해야만 하는 국정원장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국정원장이라는 후보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북 공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북 첩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북 그다음에 우리 일종의 이제 블랙 요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국정원장 후보자를 꼭 이재명 대통령이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현대 기업의 CEO의 어떤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사실은 이 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몇 년 전 통일부의 북한 인식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마치 어쩔 수 없는 듯한 북한 특유의 어떤 영도 체제 특징이다라고 입장을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태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저런 이제 이종석 국정원 후보자의 발언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냉정하고 예리하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더 적합한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김정은의 3대 세습은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체제,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한 공작과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안보 태세와 이제 정보 보안 문제를 더 적합하게 이끌 수 있지 않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뭐 친북이다, 뭐 이제 종북이다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이제 안보나 보안은 주로 이제 우리 미국과의 동맹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가 이제 그 주일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있었는데 실제 거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고 전직 총리까지 옴으로써 일본과의 외교나 뭐 오히려 미국과 한미 동맹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저런 균형 잡히고 더 예리한 시각으로 저 오히려 안보는 훨씬 더 나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양태준 변호사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핫피플 3명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새로운 신규 코너입니다. 세계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라 앉아서 세계 속으로, 앉아서 세계 속으로.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첫 번째 국가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군이 포착한 UFO 영상입니다. 거대한 원반 모양의 물체가 구름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습니다. 검은 하늘 위를 떠다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것, 이 대체 뭘까? 바로 2년간 분석을 거쳐 미군이 처음 공개한 UFO의 영상입니다.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실제 미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미군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미군의 결론은 이겁니다. UAP. 미 국방부가 UAP로 분류했어요. 2020년 미 공군대원이 정찰 임무 중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실제 영상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서 발견이 됐고요. 미확인 공중 현상, 그러니까 UFO보다 더 폭넓게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로 미 국방부는 분류를 했습니다. 2년여간 영상을 분석한 후 공개했습니다. UFO 전문 저널리스트는요, 추진 장치가 있다면 열이 포착돼야 하는데 감지가 안 돼서 참 경이롭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UAP, 야, 이게 사실은 거기서 저기 뭐란 거예요? 그러니까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란 뜻이잖아요. 네네. 플라잉 오브젝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UAP라고 하니까 아마 에어 피나미나 약자 같은데 공중 현상이라고 좀 더 폭넓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네. UFO는 비행 물체니까 날아다니는 것은 확인이 네. 됐다는 건데 저 정도 영상이면 네. 날아다니는 건지 저게 비행체인지도 모르겠다는 거니까 네. 비행체가 되려면 열 추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좀 더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공중현상, 네. 이상한 공중현상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진우 의원님, 우리 법무부엔 저거 기록 없습니까? UAP?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못 찾아봤는데 아니, 저는 저게 보통 UFO 뭐 영상도 많고 해서 좀 많이 궁금하니까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군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빙성이 실리는 것 같고 아까 거기 지적 나오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도 추진 장치가 아예 안 보이니까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수준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예. 자, 미 국방부도 결론 내지 못한 현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G7 정상회의 개막식 현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입모양을 주먹으로 가린 채 멜러니 이탈리아 총리의 귓속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이 포착이 된 겁니다. 요즘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약간 좀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그 영부인께도 얼마 전에 한번 주먹으로 얼굴을 맞지 않았나 하면 이제는 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엄지척을 하긴 했지만 눈 표정이 자 순간 포착됐는데 뭐야? 라는 표정의 어떤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24년 6월 낙태권 관련해서 한번 충돌이 있었고 2025년 4월에는 미국 유럽연합 간 관세 분쟁 관련돼서 충돌이 있었고 2025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돼서 잦은 충돌을 빚어왔던 앙숙 관계라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이 여성 심리 전문 분석가인데요. 아니 처음에는 엄지척해서 그래 네 말 맞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을 저렇게 굴리는 거 보니까 네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크롱 대통령하고 지금 저 멜로니 총리가 네네. 동갑이더라고요. 아, 1977년생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군요. 동갑내기끼리 그냥 이 앙숙이기도 하고 또 금방 또 화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저런 뭐 그 여러 가지 외교안보 이슈나 이런 거 가지고도 아웅동하는 모습도 그동안 많이 보여왔는데요. 지금 저 G7 자리에서 바로 저 건너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입모양을 안 들키려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했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오고 간 대화의 팩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 입모양을 가리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지만 저 장면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밈이라고 하죠. 네. 영상 만들고 말풍선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태리에서는 피자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거를 거의 재난 상황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와이안 스페셜이라고 피자가 이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맛있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파게티도 면을 끊어서 넣으면 안 되는데 트럼프는 이 피자에 미국은 파인애플도 넣고 또 스파게티 면을 뚝뚝 끊어서 넣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야 예. 멜로니 저 미국에서는 야 피자에 파인애플 넣어서 먹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런 표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네티즌들의 어떤 재치가 오히려 실제 오고 간 대화보다 그 밈이 더 지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우리 김정은 의원님 해석이 역시 명대변인 출신답게 재밌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시죠. 앉아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보시죠. 밤하늘에 핀 꽃, 충칭 밤하늘입니다. 이어서 빌딩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모습. 책에서 나온 한시가 공중에서 이렇게 글자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게요, 드론입니다, 드론. 이야, 11,787대가 동원된 드론쇼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쓴 겁니다. 세계 최대 공중 이미지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튀르키예,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아가 고양이를 물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목적지는요, 튀르키예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수의사가 아가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눈이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약 넣어주고 있죠. 눈 떠봐. 어떻게 알고 왔을까?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엄마의 모성애는 강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 영상이 20만 회의 좋아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 엄마 고양이가 여기는 동물병원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에게도 모성이 있었네요.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랐고요. 저거 그 아기 고양이를 물고서 저 엄마 고양이가 절절한 마음으로 저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여기 목덜미를 이렇게 딱 물면 이게 축 늘어져서 엄마가 이렇게 물고 이동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장면 보고 많이 아픈가 이랬는데 그래서 가서 무사히 치료받고 회복이 됐는데 저 모습 본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고 내가 병원비 내겠다 뭐 이런 그 연락들도 쇄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동물을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이 모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사례 우리 법무부엔 주진우 의원님 없습니까? 저 정도면은 인생 2회차 고양이 아닌가요? 인생 2회차죠. 네. 어떻게 저 위치도 알고 네. 그것도 보통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무서워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좀 신기합니다. 저 뒤에 네.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는데 아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법무부엔 저런 자리는 없다. 네. 오늘 주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많이 신기하고 돌아갑니다. 네, 제가 오히려 관중이 돼서 구경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인 코너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화물차에 불이 나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트레일러 차량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3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다가가더니 트레일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추돌한 화물차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이고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겨우 피해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 뒷부분은 전도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급하게 멈춰섭니다. 낮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기름이 땅으로 흘러가지고 불이 조금 크게 났어요. 잔불 정리하고 또 그거 견인하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고 여파로 도로는 1시간 가까이 통제돼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장안의 화제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사건의 이 단서들을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 반장님.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늘의 강력 사건 그 단서를 저희 강력 상황판에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런 단서인데 이게 어떤 단서일까요?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 같은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내리죠. 그런데 누군가 다른 분이 버스 운전석에 타고 문이 닫힙니다. 능수능란하게 누군가가 버스를 쫓아가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좀 한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충북 진천군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앉더니 능숙하게 문을 닫고 후진합니다. 운전기사와 동료가 버스 두들기며 쫓아가지만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자, 버스를 훔쳐서 달아난 장면입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도 무시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펼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겨우 멈춰섭니다. 경찰이 버스 출입문을 부숩니다. 그리고 체포에 성공합니다. 배 반장님,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버스 절취 사건 같은데요. 이거 버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버스 절취보다는 충동적인 어떤 운전을 해보고 싶은. 운전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열쇠라든가 아니면 단추라든가 아니면 지퍼라든가 특징적인 점에 우리가 보통 꽂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각성되는 그 특징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무모한데요. 이렇게 그냥 훔쳐가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보통 저런 충동 자극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기분 장애 쪽에 가까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나가실 때 기사님 나가실 때 키를 뽑고 가야 되는데 보통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걸 알고 보통 저런 범인들이 저런 걸 이용을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 버스 운전을 잘하나도 궁금한데 면허 있습니까, 이분?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면허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면허가 저 면허는 거 아니었죠. 버스 면허는 아니었죠. 무면허네 결국에. 예, 무면허죠. 예. 아찔한 추격전.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쫓아오니 영화 장면 같아서 질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쫓아오면 쫓아갈수록 더 그 어떤 자기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즐겨서 질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런 걸 카체이싱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저런 걸 할 때는 사실 경광등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더 속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 붙는 방식으로 합니다.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너무 재밌는데 배 반장님이 이런 사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런 분들이 어떤 충동의 범죄 행동을 더 자극받기 때문에 경찰도 추격할 때 사이렌 끄고 조용히 깜빡이는 킵니까 경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 범인한테 자극을 크게 주면 안 되니까. 깜빡이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죠. 비상 깜빡이는 켜고. 기본적으로 먼저 선 차단을 합니다. 앞에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거지. 그냥 쫓아가면은 앞에 있는 어떤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선 차단 후에 쫓아가면서 이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km 어떤 경찰과의 카 체이싱, 그러니까 추격전도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는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 너무 운전하고 싶어. 키가 꽂혀 있어. 들어가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고 있어. 경찰이 쫓아와. 영화 같아. 근데 내가 처벌받고 붙잡힐 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에 대한 염려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망상이 앞 단계부터 장면을 연계되는 거지 뒤에 있는 걸 걱정해서 앞에 장면을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기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키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기사님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통의 경우 저렇게 이제 흔히 말 용변이 급해지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저런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지금 저 쫓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다급하겠습니까? 황당하시고 저 문제는 저번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다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죠. 경찰이 아주 잘 추격을 했고 멈춰 세웠고 3단봉으로 지금 아찔아찔합니다. 무면허기 때문에 이 대형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저 버스 운전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지만 경찰이 잘 제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키 꽂혀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버스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불구속으로 저희는 사건은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으로도 사건 송치했다. 근데 이제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상태는 그냥 놔두면은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한 응급 입원이 아마 조치가 됐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치가 빨리 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랄까 좀 어떤 치료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자, 단서 공개해 주시죠. 이거 북한 인공기 아닙니까? 어디인가에 북한 인공기가 떴는데 어디에서 이 인공기가 떴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곰이 생각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나. 곰이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북한 인공기 뜨고 이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요?
예, 해킹에 의한 어떤 일종의 사보타지 같은 느낌이 되겠죠. 저기가 굉장히 그 강남의 큰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런 교회, 대형 교회는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이런 면에서 적성국에서 저렇게 해킹 공격을 하면서 예. 일종의 사회 혼란을 노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끊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새벽 예배 온라인 중계 중에 북한 인공기와 이 국가음악까지 해킹을 통해서 송출했다? 이게 황당한 기가 막힌 사건인데 이거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는 지금 추적 중인 겁니까? 사실은 전 추적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유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적성국 쪽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중국 쪽을 경유하는 게 가장 클 텐데 중국은 일종의 거기서 들어가서 추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유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의도는 명확하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사실 온누리교회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북한이 벌인 거라면 이 북한의 어떤 심리랄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하필 온누리교회를 해킹한 겁니까? 치고 빠지는 거죠. 치고 빠지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고 대응하는 거에 따라 다른 직접적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일종의 잽을 날리는 방식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저 교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고를 당하면은 바로 이제 대응을 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 대형 교회의 어떤 대응 시스템을 보고 다음 범죄를 어떤 간을 보는. 그렇죠. 더 큰 교회라든가 더 큰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겠죠. 아니 지금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답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공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황당하시고 교인들께서도 너무 황당하셨는데 저럴 때는 빠르게 신고하시고 빠르게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으니까 신고하시면 그리고 시스템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취약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배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풀어볼 텐데요. 그 단서를 우리 상황판에서 만나보시죠. 형도 내가 죽였다. 강력 사건입니다.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의 상속 포기를 설득 중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남성의 사건입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 유산 때문에 아버지 살해, 살인 피의자 A씨 3년 전 직장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상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친형이 급사하는 이 변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친형은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한 상태입니다. 자, 이 동생이 아버지 상속권을 포기 시 형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설득하던 가운데 형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졌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수차례 설득합니다. 아버지, 네가 돈 때문에 형을 죽인 것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들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존속 살해 강력 사건인데 폐륜 범죄죠. 폐륜 범죄입니까? 예. 지금 상황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급사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본인 남은 상태인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한테 갔습니다. 물론 본인한테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형의 재산이 탐이 났을 수 있죠. 그래서 형을 살해했다는 걸 아마도 뭔가 좀 이제 진술을 했나 봅니다만 아직은 확인하지 않은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하는데 뭐 자꾸 이런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그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범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됐는데 그러다 보는데 이제 형도 이상한데 경찰이 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도 갑자기 급사했는데 약물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아니 젊은 분이 약물 관련된 분에 급사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 30대 남성, 관건은 형도 살해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이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도 내가 죽였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추후에 번복을 했다고 해요. 검찰, 친형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보완 수사 중이다. 검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입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놓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사망했는데 약물인데 설마 뭐 가족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약물이 나왔지만 약동물 검사는 보통 2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처리가 뒤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니까 수사팀에서도 좀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생활 보시면 사실은 거기에 사망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요?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지금 3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 보니까 자백을 경찰 단계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건 임의성이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부인을 하니까 부인한 상태인데 분명히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고 형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이 살인 피의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보완 수사 상황이고. 중이고요. 예. 그럼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정말 자기가 형까지 죽이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가 형도 죽였다라는 진술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술은 명확한 거고 물론 본인이 지금 뭐 부인했지만 근데 문제는 연결선상이 참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에 누가 죽으면 재산이 간다는 걸 알고 가족에 누가 죽으면 간다는 걸 알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그치니까 범행을 했다. 이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어진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의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당연히 이 상황을 의심하는 거고 입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약물이 발견됐지만 약물은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정교하게 과학 수사를 통해서 분석이 되면은 입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 수사하는 거죠. 배 반장님, 이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까? 형의 어떤 살해 의혹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 약동물의 양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상당히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그리고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오늘의 돌직구 강력반 3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라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